앞으로 하늘을 장악하는 전투기들은 분명히 스텔스기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F-35 도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제가 굳이 F-35 라이트닝 2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지적하는 동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2018년 F-35를 75대 구매하기로 했던 이스라엘은 50대 구매 이후 더 이상 F-35A를 구매하지 않고 F-15의 업그레이드판인 F-15 2040C 스탠다드를 구매하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해야 합니다. F-15K 동영상을 만들면서 알게 된 사실은 F-15를 가장 많이 그리고 효율적으로 실전에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F-15의 격추 기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탑건도 이스라엘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F-15를 좋아했던 이유 중 하나가 기체가 워낙 커서 폭장량도 어마어마하지만 기체가 큰 만큼 입맛에 맞게 개조하기가 쉬웠다는 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자체 전투기는 개발을 하다가 그만두긴 했지만 덕분에 그 외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F-35는 너무 많은 것을 집어넣으려 하다 보니 여유 공간이 없어서 개조 자체가 여의치 않고 크고 작은 사고들 때문인지 원래 75대를 도입하려 했던 F-35를 50대만 도입했습니다. 만약 F-35A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계속 F-35A를 도입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이후 남은 25대를 F-35가 아니라 보잉의 F-15 2040C 스탠다드를 대신 도입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popularmechanics.com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방이 적성국가로 둘러싸인 나라이며 의무 입대가 제도화되어 있는 나라로 우리와 상황이 매우 비슷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F-35A를 50대 도입으로 한정시키고 스텔스기도 아닌 F-15 2040C 스탠다드로 바꾸는 것은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F-35A를 40대 도입 확정을 했고 F-15K도 59대를 운영하고 있죠. 그나마 우리도 가장 문제점이 적다는 F-35A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35A도 부품의 품질 저하 및 조달상 어려움을 똑같이 겪고 있고 조종사에게 공급되는 산소장치의 결함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게다가 영문판 군사전문지 breakingdefense.com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 국내 F-35A의 총 가동률 평균치는 52.4%, 즉 절반 정도의 F-35A만 즉각적인 작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펜타곤이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는 조잡한 부품으로 인한 기체 결함과 부품 조달의 어려움에서 기인한 바가 큽니다. 미국 국내 F-35A의 가동률이 이 정도라면 해외로 수출되는 F-35A의 가동률은 50% 이하로 밑돌 가능성이 큽니다. 현명한 선택은 어떤 것일까요? 문제도 많고 말도 많지만 개선될 것임을 믿고 스텔스기인 F-35를 계속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추가적인 F-35의 도입은 일단 중지하고 가동성이 떨어지는 F-35를 보완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기체인 F-15 2040C 같은 비스텔스기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일까요? 미국 F-16과 전설적인 공격기 A-10을 설계한 아버지들 중 한 사람인 미 국방장관 특별보좌관이자 전 국방분석가 피에르 스프리는 F-35의 지나치게 높은 가격과 규격 미달의 부품이 사용되는 현상이 현재 전투기 조달 시스템에 의한 결과라고 라디오 방송에서 지적했습니다. 비용을 과도하게 발생시켜 차익을 챙길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와 은퇴 후 방위업체의 계약자로 취직하고자 하는 군 고위 장교들에 의한 부정부패가 이미 고착화되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스프리의 인터뷰 내용을 번역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F-35가 대체하기로 되어 있는 기존 전투기, 예를 들면 F-15, F-16과 비교하여 발견되는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계속해서 F-35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불행하게도
결함이 있는, 솔직하게 말하면 부패한 무기 조달 관행이 펜타곤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 원인은 단순하다. 아직 현역인 육해공 및 해병대 장성들로 하여금 군에서 은퇴 후 무기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방산협력업체들과 계약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지금은 너무 심각해져서 헬기나 공군 전투기 혹은 해병대나 해군 전투기와 관련된 군 장성들의 90% 정도가 은퇴 시에 무기회사 계약자로 일하게 되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관행을 허용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효과적이고 제대로 된 공군력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종류의 인센티브가 거대 자본과 함께 운영이 된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피에르 스프리에 따르면 방산업체 그리고 군 장성들과 관련된 국회 결정들, 예를 들면 특정 부품을 조지아주 대신에 몬타나주에서 생산하도록 결정하는 일은 단순히 부품 생산의 위치를 바꾸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F-35라는 파일을 국회의원 대부분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퍼뜨리는 행위는 국가의 이익에 위배되는 중대한 처벌이 따르는 일이지만 실제로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부품을 외주해서 자의적인 부품 통제가 어렵도록 만들어야만 해요. 정치적인 이유로 F-35의 부품 생산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지역에 인류 부품업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 2급 부품업자가 그 일을 맡게 되고 결국 그 2급 부품업자는 규격에 맞는 부품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게 된다. 당신은 그 2급 부품업체를 해고할 수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그 지역 상원 의원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품 소스를 선택하는데 정치가 끼어들도록 허용을 하게 되면서 생산 과정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수단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비행기의 안전과 유지 보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품질 관리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F-35 라이트닝 II와 마찬가지로 록히드에서 만들어지는 F-22 랩터에서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F-22와 F-35 부품업자들은 심 라인, 우리나라 말로 땜질 라인이라고 불리는 조립 라인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F-22의 부품 중 불량이 있을 경우 계약자, 여기서는 록히드 마틴에게 들고 가서 규격에 맞는 부품으로 다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해야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스케줄을 지연시키는 이런 과정 대신에 규격 외 부품들을 규격에 맞도록 사람의 손으로 땜질해주는 특별한 조립 라인을 따로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결국 미국의 F-35 부품업체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던 19세기처럼 사람이 직접 손으로 부품을 제조하던 원시적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피에르 스프리는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부품이 나중에 망가졌을 경우 실제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도 설명했습니다. 19살 된 정비창 기계공은 새로운 부품을 주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 부품은 비행기가 제작되었을 당시 사람 손으로 다듬어진 부품과 같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제 19살짜리 기계공은 자신이 가진 전문성과 경험으로 그 부품을 쓸 수 있게 다듬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할 길일 뿐이죠. 피에르 스프리 전 국방장관 특별보좌관은 F-35의 전장 효율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만능 맥가이버 칼의 전투기 버전인 이 비행기는 드라이버와 톱 그리고 망치를 하나로 합쳐 놓은 것과 같습니다. 명백하게 그 역할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못 해내는 다목적 전투기도 마찬가지다라며 비판을 가했습니다. 피에르 스프리의 발언입니다. 원래 F-35는 육군에 대한 근접 항공 지원 CAS를 맡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F-35가 앞으로 대체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A-10에 비한다면 절망적일 정도로 어떻게 손쓸 수 없을 만큼 F-35의 근접 항공 지원 능력은 열등하다. 실제 위험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아군을 다치게 하지 않고 지원하는 능력이 A-10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진다는 소리다. 문제는 근접 지원 항공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근접해야 할 때 발생한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상에 근접 비행을 해야 하는데, 이때 스텔스기라고 해도 육안으로 보이는 고도까지 내려간다면 F-35가 격추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F-35는 지상에 접근하지 않고 고도 15,000 혹은 2만 피트 상공에서 불완전한 동영상 연결 등의 수단을 통해 적과 아군을 구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반드시 아군 사상자가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다. 스프리의 말에 따르면 다목적 전투기들은 이미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대부분의 경우는 고속으로 움직이며 높은 고도에서 폭격을 하는 폭격기 내지는 전투기들이었어요. A-10 공격기는 이런 문제점들이 훨씬 적었죠. A-10 조종사들은 지상과 가깝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고, 파일럿들이 근접 항공 지원에 100% 집중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다목적 전투기들은 다양한 임무 수행을 위해 파일럿에게도 다양한 임무를 요구합니다. 파일럿은 근접 항공 지원과 원거리 폭격 및 공대공 임무를 모두 수행해내야 해요. 자신의 시간을 분할해서 사용해야만 된다는 소리죠. 당연히 그는 임무 중에 어느 하나에도 숙달되기가 힘듭니다. 다목적 전투기가 공대공, 공대지, 근접 항공 지원 공격 중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못 해내는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스텔스 전투기이기 때문에 F-35는 원거리 폭격 임무에서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이 순간 F-35는 달랑 2개의 폭탄만 작전 지역에 실어 나를 수가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폭탄을 기체 내에 수납할 수밖에 없거든요. 원거리 폭격을 가면서 폭탄이 2개라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최대 경제지 블룸버그 및 F-16 A-10 공격기를 설계한 아버지격인 피에르 스프리의 인터뷰를 통해 F-35에 대한 여러가지 치명적일 수도 있는 결함들을 살펴봤습니다. F-35에 대한 미국 내 언론의 냉정한 태도는 비단 한두 개 언론사에 그치는 현상이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적했듯 F-35는 미 국민들의 혈세를 물 쓰듯이 쓰고 있는 돈 먹는 하마이기 때문이죠. 최첨단 무기는 동시에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치명적으로 파괴적이지만 천문학적인 구입 가격과 유지 보수 비용은 세금이라는 국민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스텔스 폭격기인 B2의 경우에는 스텔스 도료가 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 내내 특정 온도로 낮춘 거대한 냉장 경락고에 보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B2는 1년 유지비에만 50조라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F-35의 경우에도 음속 돌파 비행을 3번 이상 하면 스텔스 도료가 벗겨지기 때문에 다시 도료를 칠해야 한다고 하죠. 걸프전 등에서 무시무시한 위력을 자랑하며 무적이라던 스텔스 폭격기 F-117 나이트호크도 유고슬라비아에서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체코 타마라 레이더가 스텔스기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소문이 돌았고, 미국은 타마라 레이더를 만든 테슬라 바르두비체의 해외 수출을 막았으며, 로키드 마틴은 테슬라 바르두비체의 자회사를 인수하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100% 영원한 스텔스는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F-35A의 경우 앞으로 개선은 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개선이 될지,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인 50% 미만의 가동률과 이런 저조한 가동률의 원인이 된 규격 이하의 부품 생산 및 조달 문제가 어떻게 개선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도입한 F-35A인이 최대한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지만, 최첨단 스텔스기에 너무 기대기보다는 다양하게 우리 공군력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Tabs 채널